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모입니다. 삼국은 협력 관계를 공고화하는 동시에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안호영 전 주미대사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뵙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한미일 정상회의 먼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자회의에서 삼국의 정상이 만나는 것은 좀 자주 봤는데 그렇죠. 이렇게 한 곳에 따로 모이는 정상회의는 좀 드문 일이다. 의미가 있겠죠? 드문 일이 아니라 이번이 처음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다자 정상회의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G7이 됐건 나토가 됐건 아세안이 됐건 그런 때 이제 어차피 한미일 정상이 가시게 되면은 그런 기회에 숟가락 하나 더 놓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숟가락 하나 더 놓고 네. 한미일 정상회의를 했었죠. 제가 주미대사로 근무하고 있을 때는 이제 두 번 있었습니다. 그 이제 두 번 다 같은 계기였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핵 안보 정상회의. 그때 이제 그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처럼 한미일 정상회담만을 위해서 따로 만나는 거 이건 최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회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캠프 데이비드라고 하는데 최장기 주미 대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십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캠프 데이비드? 못 가봤습니다. 왜 제가 워싱턴에 오래 있었지만 못 네. 가봤습니다. 왜냐? 예. 캠프 데이비드가 기본적으로 미국 대통령 별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캠프 데이비드를 만든 거는 프랭클린 로즈벨트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워싱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서도 여름에 무지무지하게 더워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산으로 좀 올라가면 시원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캠프 데이비드 별장을 만들었는데 일단 별장을 만들고 보니까 그 외교 공간으로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때도 그렇고 냉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도 그렇고 외교 공간으로 활용을 많이 했죠. 예. 그런데 거기에 말하자면 한미일 정상회담을 간다는 거 그것도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이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개의 문건이 채택이 됩니다. 2개는 원칙과 정신이라는 의미, 또 하나는 협의 공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문건을 3가지나 채택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뭘 확실히 하고 싶을 때 그걸 문서화하자 그러잖아요. 네, 쓰자. 쓰자, 네. 도장 찍자 이러잖아요. 네. 그 문서화하는 의미가 결국은 한미일 정상회의 프로세스. 이제 이거를 정례화라는 표현을 계속 쓰더라고요. 그렇죠. 정례화, 기구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제도화, 네. 정례화, 기구화, 제도화 이런 표현을 우리나라에서도 쓰고 미국에서도 쓰고 일본에서도 써요. 그러니까 삼자 간에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저 한미일 정상회의 프로세스를 제도화하자, 예. 정례화하자, 정상화하자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그거를 확실하기 위해서 결국은 3개의 문서를 채택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원칙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지침이고 이 정신이라는 것은 공동 성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신하고 원칙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다른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두 가지를 약간 예. 담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 원칙이라는 거 이게 이제 문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문서도 네. 그 제목에 따라서 그 기속력이 굉장히 달라지죠. 아. 근데 원칙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웬만해서 안 쓰는 표현이죠. 네. 근데 그 외교 원칙에 문서에서는 외교 문서에서 원칙이라는 건 잘 안 쓰죠. 근데 이번에 원칙에 뭐가 들어가느냐? 그것도 이제 회담을 하고 나서 이제 발표가 돼야지 확실해지겠습니다만서도 제가 볼 때는 결국 그 얘기가 들어갈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국제 정세 네. 이게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냐 그 얘기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근데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냐? 우리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결국은 많은 성공을 거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화에 성공했고 민주화에 성공했고 네. 세계화에 성공했고 뭘 기초로 했느냐? 자유민주적인 국제주의, 자유민주주의적인 국제 질서 그게 있었으니까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자유민주주의 국제 질서가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미국이고 일본이고 우리나라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원칙에 나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네. 합심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제 질서를 지켜나가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삼자 회담을 정례화하자. 아마 그게 원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원칙 문서를 본 건 아닙니다만서도 저도 사실은 박 선생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왜 문서가 3개나 필요한가? 그렇죠. 원칙은 뭐고 정신은 뭐고 커밋은 뭔가 공약은 뭔가. 그게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 같으면 이걸 어떻게 의제를 배분할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렇다면 원칙 얘기해 주셨는데 정신은 어떻게 배분하시겠습니까? 정신이요. 네. 정신은 그걸 실천하기 위한 결국 이제 실천 반이 돼야 되겠죠. 3개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첫째,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이냐. 둘째,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셋째, 기술. 기술이 앞으로 21세기에 훨씬 중요해질 겁니다. 지금 AI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AI 인류한테 엄청난 가능성을 가져다 주죠. 그러나 그와 버금가게 엄청난 위험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AI라든가 그걸 뒷받침하는 퀀텀 컴퓨팅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뒷받침하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게 지금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제일 선두에 서 있는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고 일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보, 경제, 기술 거기에 대한 청사진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대통령실에서 2개의 문건은 확인이 됐고 1개는 발표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커미트먼트가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그 공약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제가 이제 뭐 문서를 본 건 아닌데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한미일 3나라가 있는데 네. 그 3나라가 공동의 안보 위협에 처하게 되면은 서로 협의하기로 하자. 아하. 서로 협의하기로 약속을 하자라는 게 그 공약이라는 것 같아요. 네. 그 공약을 영어로 이제 커미트먼트라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보도를 했던데 네. 커미트먼트라는 게 그게 커미트먼트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근데 그거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삼국이 위협이 있을 때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는 위협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3자가 위협이라고 느낄 경우에 한다 그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너무 성급한 것 같습니다. 문서를 보고 얘기하죠. 문제를 좀 더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얘기 그러나 중에 그 필요성은 우리가 가슴에 와닿잖아요. 그렇죠. 북한이라는 예. 위협이 공동의 위협이 있다. 가령 북한이 지금 뭐 1년에도 몇십 차례씩 지금 미사일을 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술핵을 개발하고 전략핵을 개발하고 그걸 위한 부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부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핵무기 사용 연습을 하고 그런 마당에 안보 위협은 사실은 아주 심각한 안보 위협에 처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진짜 그게 안보가 위협이 아니라 현실화하게 되면은 서로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협의하자라고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는데 네. 아직 문서를 보지 못했으니까 보고 나서 얘기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나온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의무라는 듀티라는 단어가 들어가느냐라는 질문도 꽤 많았더라고요. 아마 동맹 정도 준동맹 수준까지 가느냐라는 부분이 목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안 들어간다라고 했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네. 안 들어간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나 어쨌거나 그거는 이제 그 듀티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제 그 동맹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treaty based alliance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treaty based alliance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동맹이 되려면은 조약을 맺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은 사실은 treaty based alliance라는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냐? 그래야지 법적인 의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듀티란 표현 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거보다는 트리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하고 다르게 한국과 일본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동맹이라는 부분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동맹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treaty based alliance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한국하고 미국은 treaty based allies죠. 네. 그죠? 일본하고 미국은 treaty based allies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일 간의 관계가 사실은 원만하지 못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태까지. 그런데 최근에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니까 아하.
이제 외교의 대가인 바이든 대통령이 네. 지금이 기회다. 이걸 제대로 좀 정리해보자라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게 이제 정례화, 기구화, 제도화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안보실장 하나 좀 중요한 사람들께 협의체가 또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 박앵커님, 제가 이제 그 워싱턴에서 대사를 오래 했다 그러셨잖아요. 그 에피소드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 안보보좌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지 그 예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2013년 가을에 제가 이제 어떤 문제에 직면을 했어요. 무슨 문제라고 좀 말씀을 안 드릴 텐데 네. 해결 방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미국 사람 하나가 저한테 뭐라고 팁을 주냐 하면은 그거 네가 이걸 할 수만 있다면은 해결할 수 있어. 뭘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국무장관, 국방장관, 안보보좌관 세 사람의 합의를 만들어내기는 어렵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하는 건 쉽지 않아. 세 사람 합의 얻는 것보다는 쉽지 않아. 그래. 그래서 쉽지.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걸 만들어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세 사람이 워싱턴에 동시에 있는 시기에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을 먹는답니다. 이 세 사람이. 네. 거기서 합의가 되면은 그는 백악관도 항상 인도스를 해준다. 그렇게 나한테 팁을 주더라고요. 네. 미국 사람 하나가.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했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각각 카운터파트가 연락을 했죠. 네. 그다음에 저희 안보보좌관 네. 따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셋이 만나가지고 점심 먹으면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그대로 인도스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 시간 얻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동문서에다가 네. 그 사람들하고 정례적으로 만난다라고 집어넣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한테 대단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힘 있는 세 사람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 정례화하는 거죠. 네. 그 정례화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이번 정상회에서 삼국은 이제 삼각 안보 협력체 결성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백악관이 이제 삼국 협력은 마라톤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비유를 계속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마라톤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네. 존 컵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컵이라는 사람은 그 미국 백악관의 전략조정관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그 표현을 보고 저도 상당히 이거 새롭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사람들 소위 말해서 그 과장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한미일 정상회의를 놓고서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평소에 듣지 못하던 그런 과장하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마라톤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예. 마라톤 쓰기 이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컵이라는 사람이 제가 그걸 그대로 읽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건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이야. 우리가 멀리 보고 뛰어가는 거야. 그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엄청난 커미트먼트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커트 캠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시아 짜르라는 양반. 그 양반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이거는 히스토릭 미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역사적인 미팅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다음에 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21세기 디파이닝 미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디파이닝이라는 건 뭡니까? 21세기를 새로운... 특징 지우는 그렇죠. 아주 대단히 중요한 미팅이라는 거네. Defining meeting for 21st century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이건 내가 아는 미국 사람들은 과장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는데 이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서 대단한 커미트먼트와 기대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거 읽었습니다. 예. 마라톤이다. 어떻게 보면 기대치가 높다는 의미는 예. 그동안 미국이 갖고 있는 오커스나 쿼드와 같은 또 다른 협의체가 한미일 간에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앵커께서 굉장히 문제를 아주 골자를 쫙쫙 집어주시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제가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미국의 아태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안보 전략은 뭐냐 하면은 1대1이에요. 무슨 소리냐 하면은 미국과 한국의 안보 동맹, 네. 미국과 일본의 안보 동맹, 미국과 호주의 안보 동맹. 그렇게 1대1로 맺은 거를 이렇게 컬렉트 해가지고 하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아태 전략이었었습니다. 근데 올해 초서부터 얘기가 바뀌더라고요. 예.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미국의 아태 전략에서 중요한 거는 쿼드다. 미국의 아태 전략에서 중요한 건 오커스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코드에 우리가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커스에 안 들어있지 안 들어있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 아태 지역에 대한 안보 전략이 어떻게 바뀌는 거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었냐면은 소다자주의로 가는구나, 아. 소지역주의로 가는구나.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빠져 있구나. 우리가 빠져 있구나, 문제로구나. 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한미라는 게 동북아의 소지역주의가 되는 거죠. 소다자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 미국의 아태 지역에 대한 새로운 안보 전략, 네. 이게 하나의 새로운 필러로 이게 활용될 수가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아태 지역의 소다자주의가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이 이제 되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 게 아니라 벌써 지금 뭐 아주 그저 해서는 안 될 그런 얘기를 시작을 했죠. 네. 글로벌 타임스가 한 얘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한국 너희 지금 시궁창에 빠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할 수 없는 소리죠. 그렇죠. 우리 대통령이 가는 회의인데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하는 걸 놓고 글로벌 타임즈라는 게 뭡니까? 미국의 관영 언론이잖아요. 관영 언론이 나서 가지고 너 지금 시궁창에 빠지는 거야. 중국의 관영 언론. 네. 중국의 관영 언론이 나서 가지고 만약에 시진핑이 어디 가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은 중국 언론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뒤집어졌겠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왜 지금 중국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느냐? 얕보는 거죠. 대단히 기분 나쁜 거죠. 네. 얕보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는 왜 그 소리를 안 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왜 그 소리를 안 하냐? 그렇죠. 왜 한국에 대해서만 시궁창이라는 소리를 하나 이거예요. 한국이 얕보는 거죠. 그런데 왜 얕보였느냐? 네. 그거 우리가 또 반성을 해야죠. 뭐냐면은 제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국제 정세가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제 질서가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얘기를 계속 했었어야죠. 우리나라가 네. 그 얘기를 계속 일본은 계속하지 않습니까? 호주도 계속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중국이 저 나라가 지금 그런 사실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린 그 소리 안 하다가 갑자기 그 소리를 하니까 그 한국을 가장 약한 고리라고 그런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저거 조금 더 압력을 넣어가지고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끌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궁창이라는 표현을 쓴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을 계속 고집하지 않으면은 고수하지 않으면은 또 그런 게 반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 사실은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나 이렇게 저렇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작년 12월에 우리가 이제 그 인태 전략이라는 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전 대단히 잘된 문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인태 전략은 특정 국가를 적대시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죠.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죠. 거기에 기초하고 상호 이익, 상호 존중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라고 나오거든요. 예. 근데 상호 이익, 상호 존중, 지금 시궁창에 빠지는 거라는 건 상호 존중이 아니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우리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없어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죠. 네. 그래서 또- 우리는 중국이 뭘 하든 간에 예. 우리의 지정학적 이익, 지경학적 이익 때문에 중국하고 계속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치 위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계속 중국에 설득을 시켜야 되겠죠. 예. 이제 또 하나로 이제 북한이 가장 지정학적 위기 또 안보의 위기로 볼 수가 있는 곳인데 한미일 관계가 좀 곤고화되는 와중에 만약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공고화될 텐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발을 할까요? 그 도발이라는 게 이제 어떤 도발이냐 문제겠죠. 뭐 핵무기 실험을 한다든가 이제 미사일 실험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의 도발이 있을 수 있는데 도발이라는 건 뭐 북한이 사실은 계속 해온 거죠. 계속 해왔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느냐. 네. 확장 억제. 핵무기는 사실은 핵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확장 억제, 그걸 강화하는 게 최선의 대응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 4월에 대통령이 워싱턴에 가셨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채택을 했지 했죠. 않습니까?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이 확장 억제를 담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선언에 끝나서는 안 되고 그걸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이제 그 박 앵커님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작전 계획이라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네. 오퍼레이셔널 플랜이라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저희 한미 합동 CFC, Combined Forces Command. 그래서 이제 작전 계획이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작전 계획은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지금 작전 계획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걸 가정한다면은 네. 결국은 핵 재래식 통합 작전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응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끝으로 이제 뭐 얼마 전에 미국의 킹 이병이 월북하면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코멘트를 좀 하면서 이게 미국과 북한의 대화에 또 물꼬가 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 비핵화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의향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두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아니 그거는 만나면 좋죠. 만나면 좋은데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2019년에 그 하노이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하노이 정상회담이 아주 안 좋게 끝났잖아요. 그렇죠. 트럼프와. 트럼프와. 네. 그런데 이제 그 2019년 12월서부터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정면 대결. 그 내자를 계속 고집하고 있잖아요. 정면 대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계속 대화를 제의하고 우리도 계속 대화를 제의하고. 근데 거기에 지금 북한이 호응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제 핵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외교를 통해서 풀어야 되죠. 그 대화 제의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새벽에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의 정상회의가 열릴 텐데 이와 관련해서 안호영 전 주미대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